제6장 임시정부의 문지기. 김구는 가석방이 되고 이튿날 황해도 안악에 있는 집으로 향했다. 집이 점점 가까워지자 자신을 환영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맨 앞에 서 있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김구의 손을 잡았다. 네가 살아나와 오늘 이렇게 만나는구나. 그런데 화경이는 서너 달 전에 주님의 품으로 갔다. 7살도 채 안 된 어린 것이 자기가 죽더라도 옥중의 아비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더구나. 김구는 아내의 여인 얼굴을 바라보았다. 3년 넘게 자신의 옥바라지를 하느라고 고생하다가 어린 딸까지 잃은 아내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때부터 김구는 농사를 짓는 한편 농민들을 가르치고 애국심을 길러주는 계몽운동에 힘을 쏟았다. 맏아들 인이 2살을 넘긴 1919년 3월 1일 경성의 탑골공원에서 독립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만세운동은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안악에서도 동지들이 만세운동을 준비하고 김구에게 앞장서 달라고 했다. 그러나 김구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만세만 부른다고 독립이 되진 않습니다. 더 중요한 일을 계획 중이니 내가 불참하더라도 어서 가서 만세를 부르시오. 마침내 김구는 압록강을 건너 산둥으로 간 뒤 그곳에서 15명의 동지들과 배를 타고 상하이로 갔다. 일제의 감시를 피해 체계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였다. 김구가 상하이에 도착한 것은 3.1운동 직후. 이곳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뒤였다. 김구는 이곳에서 안창호도 만났는데 그는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을 맡고 있었다. 김구는 안창호를 만나 솔직히 말했다. 임시정부의 문지기가 되고 싶소. 문지기라니요? 그것이 진정 내 소원이요. 나는 감옥에서 날마다 기도했소. 우리 정부청사에서 마당도 쓸고 창문도 닦아보고 나서 죽게 해달라고 말이오. 그거야 어려울 것 없지요. 안창호는 흔쾌히 대답했다. 그러나 이튿날 안창호는 김구에게 임시정부의 경무국장 임명장을 내밀었다. 김구는 펄쩍 뛰었다. 백범 선생이 문지기로 서 있으면 젊은 후배들이 어떻게 드나들겠습니까? 더구나 이 직책은 외놈 밀정들의 활동을 막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뒤를 보살펴주는 것이니 선생께 딱 맞지 않습니까? 김구는 더 이상 사양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임시정부의 요원이 된 김구는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갔다. 그러다가 1923년 47살의 나이에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을 맡게 되었다. 한 해 전에는 어머니까지 상하이에 건너와 한 가족이 오랜만에 모여 살게 되었다. 둘째 아들 신이 태어난 것도 바로 이때의 일이다. 아내는 신을 낳고 폐렴에 걸려 오랫동안 고생하였다. 결국 아내는 신을 낳은 지 2년 만에 훈커우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결혼 이후 줄곧 자신의 뒷바라지로 고생만 하던 아내를 타국 땅에서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김구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이 무렵 임시정부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주요 인사들 사이에 독립운동의 방법에 대한 의견이 나뉜 데다가 자금난까지 겹쳤기 때문이었다. 김구의 어머니는 채소가게에서 버린 시래기를 주워 국을 끓였고 김구는 동포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밥을 얻어먹는 지경이었다. 하루는 임시정부의 입법기관인 의정원 의장 이동영이 김구에게 말했다. 이젠 백범이 임시정부를 이끌어줘야겠어. 국무력을 맡을 사람은 백범뿐이요.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저 같은 미천한 사람이 감히 나라의 위신을 생각해서도 저는 안 됩니다. 김구의 간절한 사양에도 불구하고 의정원에서는 김구를 임시정부의 우두머리인 국무령에 선출했다. 김구가 50살이 되던 1926년 12월의 일이었다. 김구는 1929년 5월부터 유서를 대신하여 두 아들에게 글을 남겼는데 이것이 바로
파란만장한 우리나라의 독립투쟁사를 나타낸 백범일지이다. 제7장 독립운동의 불꽃. 김구는 침체된 독립운동에 힘을 보태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등지의 동포들에게 편지를 띄워 임시정부의 어려운 형편을 알리고 성금을 부탁했다. 또한 우리 민족의 고통과 광복을 염원하며 싸우고 있는 상황을 온 세계에 알리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심했다. 1931년에는 일본의 주요 인물을 암살하기 위한 한인 애국단을 만들었다. 하루는 이봉창이라는 청년이 김구를 찾아왔다. 저는 지금까지 일본에서 막노동을 하며 지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노동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잘 왔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어. 김구는 그렇게 말하고 며칠 뒤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한 후 돌려보냈다. 그리고 이봉창의 신분을 자세히 조사해 보았다. 이봉창이 일본 말을 잘해 일본의 밀정이 아닌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다. 이봉창의 애국심을 확인한 뒤 김구는 다시 그와 단둘이 만났다. 내가 시키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소? 제가 여기로 찾아올 때 이미 모든 각오를 했습니다. 천황의 목이라도 배워오겠습니다. 장하오 젊은이. 그러면 지금부터 일본인 행세를 하고 지내면서 내 명령을 기다리시오. 이렇게 하여 이봉창은 일본인 철공장에 취직하여 생활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김구와 만났다. 1931년이 저물어가는 12월, 김구는 비로소 모든 계획을 밝혔다. 일본의 도쿄로 가서 천황을 죽이는 계획이었다. 이는 곧 이봉창도 죽게 되는 것을 의미했다. 이튿날 비밀리에 한인 애국단 입단식을 마친 이봉창에게 김구는 폭탄 2개와 돈 300원을 주며 말했다. 이 선생,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 돈 아끼지 말고 다 쓰시오. 도쿄에서 전보치면 다시 송금하리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기념사진을 찍을 때 이봉창은 웃으며 김구에게 말했다. 선생님, 얼굴을 펴십시오. 저는 영원한 쾌락을 얻고자 떠나는 길이라 진정 통쾌합니다. 김구는 억지로 미소를 띠고 사진을 찍었다. 1932년 1월 8일 신문을 펼쳐든 김구의 손은 분함으로 떨렸다. 신문에는 대한인 이봉창이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졌지만 천황을 맞히지 못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기사는 이봉창이 폭탄을 던진 후 도망치기는커녕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체포되었다고 전했다. 김구가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자 동지들이 말했다. 비록 외놈 천황을 죽이지는 못했으나 이것은 곧 우리 대한 사람들이 외놈들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음을 세계 만방에 알린 것이니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두어 달 뒤 김구는 훈커우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망명한 청년 윤봉길을 만나게 되었다. 나라를 위해 죽을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윤봉길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도 젊은이 같은 동지를 찾고 있던 중이었어. 김구는 즉시 계획을 설명했다. 4월 29일은 외놈 천황의 생일인 천장절이요. 외놈들은 이날 훈커우 공원에서 경축 행사를 거행할 계획이요. 그러니 이때 드디어 계획한 4월 29일이 되었다. 동포의 집에서 김구와 함께 아침을 먹은 윤봉길은 자신의 시계를 김구에게 주면서 말했다. 전에 6원 주고 산 시계인데 기념품으로 받아주십시오. 저는 1시간 후면 시계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오르면서 주머니에 돈을 모두 꺼내 김구에게 주었다.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윤봉길은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어 고개를 숙였다. 김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뒷날 지하에서 만납시다.
윤봉길은 거사를 성공시키고 체포되었다. 4월 29일 오후 상하이 거리에는 호의 신문이 뿌려졌다. 훈커우 공원의 천장절 경축식장에서 강력한 폭탄이 터져 일본인 거류민 단장이 직사하고 시라카와 대장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이 중상을 입었다. 일본 군인과 경찰들은 상하이에 사는 한국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처음에 김구는 미국인 목사의 집에서 숨어 지냈다. 그러나 죄 없는 동포들이 고통을 당하자 동지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도쿄 사건과 훈커우 사건의 주동자가 자신임을 로이터 통신에 공개했다. 이리하여 김구의 목에는 60만 원의 현상금이 걸렸다. 지금의 돈으로 치면 12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일본 군인과 경찰은 김구를 잡기 위해 눈에 불을 켰다. 중국 국민당의 우두머리인 장제스는 100만 중국 대군도 못한 일을 조선의 청년이 해냈다며 임시정부를 돕겠다고 나섰다. 1933년에 장제스를 만난 김구는 러양 군관학교에 한인 훈련반을 설치하여 한국 청년들이 군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얻어냈다. 이로써 뒷날 중국과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이끌었던 독립군의 지도자들을 양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인 훈련반은 일본의 강력한 항의와 회방으로 일기생을 교육시키고 1년 만에 문을 닫고 말았다. 1939년 4월 일본의 감시를 피해 이리저리 먼 길을 옮겨 다니던 중에 김구의 어머니 광낙원은 타국에서 얻은 병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일찍 엄마를 잃은 김구의 두 아들 인과 신을 홀로 키우며 삭바느질과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여 모은 돈을 독립자금으로 보내주던 어머니였다. 광낙원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말을 전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거든 내 뼈와 이내 어미 뼈를 고향에 가져다가 묻어주게. 어미를 잃은 김구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하지만 언제까지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가 없었다. (1907년) 군대 해산 명령이 내려지자 우리나라는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없는 처지가 되었어. 김구와 지청천 등은 중국의 도움을 얻어 신흥 무관학교 출신의 독립군과 중국에 흩어져 독립운동을 하던 청년을 모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군대인 광복군을 창설하게 된단다. 광복군은 과연 임무를 잘 마쳤을까? (1940년 9월 17일) 김구는 광복군을 조직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광복군 총사령관에 지청천을 임명하고 광복군 모집과 훈련에 온 힘을 기울였다.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데 이어서 1941년 12월에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이에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참전을 결정하였고 임시정부는 대일 선전포고를 발표하며 정식으로 연합국 측에 가담했다. 하지만 광복군에게 특별한 임무 없이 전쟁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다. 50여 명의 청년들이 가슴에 태극기를 붙이고 애국가를 부르며 임시정부 청사에 들어왔다. 이들은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갔던 한국의 학도병들이었는데 중국 전선에 투입되었다가 집단으로 도망쳐서 천신만고 끝에 광복군을 찾아온 것이다. 일본을 위해서 억울하게 총알바지가 되느니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겠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인들은 물론 서양 각국의 특파원들을 감동시켰다. 또한 광복군이 연합국의 주목을 끄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미국과 임시정부는 합작하여 광복군에게 비밀 특수 공작 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정탐과 파괴 공작의 임무를 띈 광복군을
한국에 투입할 준비가 끝났을 때 김군은 미국 측과 협의하여 공동의 적 일본을 무찌르는 비밀 공작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그 다음 날 광복군의 훈련을 구경한 미군 장교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폭파나 사격, 정탐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광복군은 용기와 지혜를 갖춘 훌륭한 군대입니다. 광복군은 이제 예정대로 연합군과 합세하여 국내로 진입한 후 일본군을 물리치기만 하면 되었다. 김군은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김구의 노력과 염원에도 불구하고 광복군은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말았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연이어 원자폭탄에 폭격당한 일본이 8월 15일 연합군 측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해버렸기 때문이다. 일본의 항복 소식을 처음 들은 김군은 광복의 기쁨보다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천신만고로 애써 훈련시킨 광복군이 참전 한번 못하게 돼버렸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전투에서 한 역할이 없으니 연합국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음을 뜻했다.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하지 못했으니 또 다른 지배를 받을 게 뻔했다. 제8장 경교장을 흔든 총소리. 1945년 11월 23일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을 태운 미군 비행기 한 대가 상하이의 하늘을 높이 날아올랐다. 김구는 고국을 떠난 지 26년 만에 중국 땅을 벗어나서 귀국길에 올랐다. 하지만 김구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했다. 광복된 내 나라에 돌아간다는 기쁨보다 앞으로의 일이 더 걱정되었다. 예상했던 대로 우리 민족은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갈라졌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긴 연합국 측인 미국과 소련이 각각 남쪽과 북쪽에 군정을 실시하고 있었다. 김구보다 먼저 귀국한 이승만은 군정 이후에 대비하여 정치적 활동을 펴고 있었다. 김구도 귀국 즉시 임시정부 요인을 중심으로 동지들을 모아 정치단체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나라 안은 민족주의 계열과 공산주의 계열로 나뉘어 이념 대립이 심한 데다 정치 경험이 부족한 탓에 혼란에 빠졌다. 이해 12월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국, 소련, 영국의 3국 외상회의에서는 우리나라를 5년 동안 신탁 통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온 나라는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으로 나뉘어 들끓었다. 결국 우리나라 문제는 유엔 총회에 다시 올려져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총선거를 실시한 후 통일된 독립정부를 세우도록 결정되었다. 그러나 소련이 유엔 위원단의 북한 방문을 막음으로써 38도선 이북 지역에서는 선거를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유엔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남한만 우선 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정했다. 김구는 남쪽만의 단독 선거는 우리나라를 남과 북으로 영원히 갈라놓을 위험을 안고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였다. 그는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해 이념을 떠나서 남북 협상을 주장했다. 1948년 4월 15일 김구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나는 북쪽으로 가서 그들을 만나야겠소. 같은 조상의 피를 받은 형제끼리 탁 터놓고 이야기해보고 싶소. 협상에 실패하고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해도 나는 가보지 않을 수 없소. 며칠 뒤인 4월 19일 김구는 김규식과 함께 목숨을 걸고 38도선을 넘었다. 그러나 김일성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김구 일행은 절망을 안고 5월 4일에 서울로 돌아왔다. 그러자 정치적으로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김구를 공산주의자라고 헐뜯기도 하였다. 5월 10일 결국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김구와 김규식 등은 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한 데 이어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38도 선으로 갈라진 남북이 평화롭고 민주적인 하나의 정부를 수립해야 할 텐데. 김구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이듬해인 1949년 6월 26일 한낮이었다. 마침 일요일이라 찾아오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김구는 종로에 마련한 거처인 경교장에서 자신이 쓴 백범일지에 서명을 하고 있었다. 그때 비서가 손님의 방문을 알리고 옷을 제대로 갖춰 입은 육군 장교가 비서를 따라 방에 들어왔다. 그는 육군 소위 안두희로 김구와 몇 차례 본 적이 있었다.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일요일인데 쉬지 않고 웬일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회개하십시오. 정계, 군부, 언론계 모두가 선생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산당과 손잡고 나를 아는 자네가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건가? 한평생을 민족과 국가를 위해 바친 몸일세.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반성하라는 겁니다. 백범은 앞에 놓인 책을 던지며 소리쳤다. 이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그때였다. 경교장에 난데없이 네 발의 총소리가 울렸다. 김구의 외침은 총소리에 묻혀 끊어지고 말았다. 안두희는 조국을 배신한 죄를 물으려는 김구를 두려워한 친일파나 통일정부를 반대하는 세력의 지시를 받고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이었다.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외길을 걸어왔던 김구는 73살의 나이에 이렇게 쓰러졌다. 김구는 평소의 바람대로 애국지사 이봉창, 윤봉길의 곁에서 완전히 하나 된 조국을 꿈꾸며 잠들어 있다.